자, 주제 7번 고려 건국과 정치 변화 마지막 단원이 되겠네요. 오늘 배울 내용도 상당히 중요해요. 자, 세 번째 단원 문벌 사회 and 무신 정권의 수립이라는 단원을 배울 텐데요. 고려 시대는 지난 시간에 중앙 정치 제도를 배웠을 때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왕권이 강했을까요? 약했을까요? 자, 굉장히 약해요. 왕권이 약하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귀족들이 정치를 이끌어 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 중에서도 좀 파워가 있는 가장 힘 있는 가문의 귀족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 대표적인 가문이 경원 이씨 가문이에요. 그러면 권력이 강한 가문들은 자신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과거. 과거 시험 계속 이제 공부시켜가지고 합격을 시켜서 관리로 진출하게끔 하는 방법도 있지만 더 편한 방법이 있죠. 고려시대에만. 그게 뭐였니? 음서라는 거였죠. 고위 관료들은 그 자식들이 관직을 자동으로 시험 없이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귀족만의 특권을 대표하는 제도가 음서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확실한 운벌 귀족 가문들이 권력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혼인이에요. 혼인. 자, 혼인. 자, 혼인은 그럼 누구랑 혼인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물론 그들끼리 결혼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일 좋은 혼인은 어떤 혼인? 누구와의 혼인? 왕실과의 혼인이에요. 왕실. 응? 그러니까 왕이 내 사위야. 응? 또는 뭐 왕의 아들이 또 내 또 사위고요. 뭐 이런 식으로 왕에게 자신의 딸이 있으면 계속해서 시집을 보내서 권력을 이어가는 이러한 가문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가문이 이 경원이시고요. 이러한 가문에 뭐라고 하냐면 문벌이라고 해요. 문벌. 문. 여기서 문은 뭘 얘기하는 거야? 가문을 얘기하는 거고요. 가문. 벌은 어떤 어, 권력,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문벌 가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문이 경원이씨 가문이었고요. 그 경원이씨 가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권력자가 누구냐? 이자겸이에요. 이자겸. 자, 이자겸. 이자는 누구야? 이자겸이에요. 자겸. 겸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난까지 일으켰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데, 자, 이자겸이 어떤 식으로 왕실과 혼인을 통해서 권력을 강화시켰는지 교과서 요걸 한번 보고 가실게요. 89페이지 교과서 오른쪽에 보시면요. 이자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 경원 이씨 가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고려 11대 문종부터 17대 인종까지 연이어 왕비를 배출한 가문. 가장 대표적인 문벌이 바로 경원 이씨 가문인데 쭉 이어져 가면 이제 이자겸이 예종 때, 자, 여기 예종이 이렇게 있죠. 예종이 있는데 자신의 둘째 딸을 왕비로 보내요. 그래서 둘째 딸은 예종의 부인이야. 그래서 자식이 태어났겠죠. 그 자식이 또 왕이 돼요. 그게 인종이에요. 인종. 근데 이제 인종에게 둘째 딸을 시집 보냈으니까 셋째 딸, 넷째 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셋째 딸, 넷째 딸이 또 인종에게 시집을 보내요. 그러니까 인종은 엄마의 여동생과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여동생은 이모죠. 그두 이모, 셋째 이모, 넷째 이모하고 인종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자겸은 인종과 어떤 관계가 될까요? 근데 인종 입장에서 보면은 엄마의 아빠니까 외할아버지죠. 근데 또 내 부인의 아빠이니까 장인어른이에요. 이자겸 입장에서 보면 인종이 내 딸의 아들이니까 외손주이기도 하고요. 또 내 딸의 사위니까 뭐가 돼? 또 사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누가 짜증이 나게? 누가 제일 개 짜증나?
인종이 짜증 나겠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우리 남학생들 셋째 이모하고 넷째 이모가 내 부인이 되는 거야. 우리 외할아버지가 장인어른 되는 거예요. 이건 심한 거죠. 그리고 내가 좀 어리니까 막 장인어른이자 외할아버지 이자 겸이 내 대신에 막 정치를 혼자 하네. 마치 왕처럼 노릇하네. 그래서 인종이 어떻게 했을까? 아, 너무 개짜증나 해가지고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알았던 이자겸 또한 아니 감히 나를 쫓아내려고 그래? 해서 난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자겸이 난을 일으켰을 때 가장 그 많은 활약을 했던 척준경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 척준경이 이자겸이랑 처음 친한 척하면서 반란의 앞장을 섰다가 결국 이제 인종편에 서게 돼요. 그러니까 인종이야 꼬셔. 야 척준경, 너 이제 다시 내가 왕이잖아. 너 언제까지 이자겸 꼬북 노릇할래? 네가 이자겸 죽여버리면 내가 너 좋은 자리 줄게. 해서 이제 척준경을 꼬드겨요. 그래서 결국 척준경이 이자겸을 죽여버려. 그러면 인종은 이자겸이 죽인 척준경에 대해서 상을 내렸을까요? 벌을 내렸을까요? 벌을 내려요. 죽여버려요. 한번 배신한 인간들은 또 배신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이자겸의 나는 결국 어떻게 됐다? 실패하고 말았다. 그 얘기가 학습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자겸이 난을 일으켰지만 결국 인종의 진압으로 실패하고 말아요. 그런데 이자겸과 같은 경원이 씨 가문이 완전히 몰락도 하고 막 개경은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뭐 어수선했겠죠. 그때 이때 이제 묘하신 이름에 묘청이라는 스님이 한 분 계신데 묘청이 요런 얘기를 해요. 아, 지금 개경 보니까 저 이자겸 같은 쓰레기 새끼들이 막 반란 일으키고 하는 것들이 다 개경의 터가 안 좋아서 그런 거다. 그런데 서경을 보니까 여기는 대동강이 금빛으로 보이고 정말 여기에서 새로운 수도를 삼으면 북쪽에 있는 금나라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대가리 받고 우리 고려가 되게 잘 나갈 거야라는 이런 풍수지리적인 이유를 기반으로 해서 수도를 아예 서경으로 옮기자라는 주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정지상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이제 서경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서경 세력들은 이참에 그러니까 이자겸의 난이 실패한 이후에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더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서경으로 옮기자. 수도를 옮긴다라는 거를 뭐라고 하니? 천도라고 하잖아. 그래서 서경 천도를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지상과 묘청은 둘 다 주장했던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라고 주장했던 이유가 바로 이제 금나라 정벌하자. 이 금나라는 예전에 발해를 멸망시켰던 나라예요. 그 발해를 멸망시켰던 요 나라를 또 멸망시킨 나라가 금나라고요. 중국의 송나라까지도 수도를 점령할 정도로 아주 막강한 당시 대세였던 그 나라가 금나라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나라가 자꾸 고려한테 야 니네 조공 바치고 우리를 황제로 섬겨 막 이렇게 막 아주 굴욕적인 외교를 고려한테 강요하니까 이때 고려 입장에서도 좀 짜증이 났는데 만일에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면 저 금나라 쉽게 정벌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금나라를 황제 국가로 상국으로 떠받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우리도 황제란 칭호를 쓰자. 그러려면 서경으로 천도해야 된다. 라는 주장을 누가 했다? 묘청 앤드 정지상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개경 세력은 미친 소리 아니야? 말이 돼? 야, 니네 석영파들, 니네가 한몫 권력 잡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반대했겠죠. 그러다 반대하니까 인종이 처음에는 묘청의 말을 이제 들어줬고요. 그래서 실제로 개경에 막 궁궐도 짓고 하다가 개경파가 반대하니까 야, 묘청, 정지상, 야, 그냥 안 되겠다. 없던 일을 하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번복을 해. 말을 바꿔요. 그러니까 이제 묘청이 또 빡친 거죠. 아니, 바꾼다고 했는데 언제고 이제 개정판 말만 듣고요. 다시 이제 이렇게 반대?
그래서 묘청이 아예 서경에다가 나라를 세우고요. 새로운 왕을 세우고요. 궁궐을 세워요. 자, 이게 바로 뭐야? 묘청의 난이죠. 근데 이 묘청의 난을 김부식 들어봤어요? 김부식. 자, 이 사람이 결국 진압을 해버려요. 그리고 김부식은요. 삼국사기라는 이 삼국시대의 역사책을 쓴 학자인가 동시에 김부식과 같은 김씨, 경주 김씨예요. 이 경주 김씨 가문이 이자겸의 난이 진압된 이후에 새로운 문벌 가문으로 떠오르는 가문이었었고요. 또 개경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김부식 입장에서는 묘청의 반란을 이제 진압하는데 훨씬 더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을 섰겠죠. 결국 김부식이 이끌었던 관군, 나라의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을 함으로 인하여 묘청의 석경천도 운동은 실패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이 묘청의 석경천도 운동은 이자겸의 난과 달리 운동이라고 이제 제목을 달았죠. 운동. 둘 다 나는 난인데 왜 묘청의 나는 이렇게 운동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조금은 이자겸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봤느냐? 이 사람이 주장했던 내용 때문이에요. 주장 한번 보세요. 아까 봤던 거. 금나라 정벌하자. 황제칭호 쓰자. 이거는 고려라는 왕조가 중국과 대등한 국가이고 그 옛날 만주 땅을 다시 고려가 되찾아야 된다라는 태조 왕건의 북진을 계승하자라는 거 아니냐. 이거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고 고려라는 국가의 어떤 당당함을 내세우는 것이다라고 좋게 평가한 학자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와 관련된 또 자료가 교과서 8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료 1번과 2번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두 가지 내용은요. 묘청의 석경천도 운동에 대한 입장이 좀 다른 거예요. 첫 번째 입장은 석경천도 운동 이거는 풍수지리적으로 되게 좋은 거고 그리고 수도를 옮기면 금나라가 조공을 바치고 항복할 거야. 대단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자료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 자료 두 번째는 아니 석영 대화궁의 벼락이 30여 곳에 떨어졌는데 무슨 그게 풍수지리적으로 길한 땅이냐. 게다가 풍수지리 뿐만이 아니라 지금 석경 지방은 뭐 취소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거 지금 뭐 농작물을 짓밟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 석경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으로 쓰여진 내용이 바로 두 번째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은 우리 교재 학습지 자 93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서 요거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여기서 보고 가실게요. 결국 두 가지 내용은 조금 상반된 입장인데 첫 번째 입장은 석경천도 해서 금나라 정벌 또 황제만 쓸 수 있는 연호를 사용하자라는 주장을 했다라는 거. 그러나 이거를 김부식과 같은 개경파는 반대해서 결국 실패했다라는 거. 그 결과 때문에 묘청은 자기네가 직접 석영에서 반란을 일으켜 국가를 수립했다라는 거. 그러나 안타깝게도 김부식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고 김부식 가문은 경원이 씨, 이자겸 이후에 새로운 또 문벌 가문이 돼가지고 또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 문벌 귀족들은 점차 사치와 향락, 부패를 일삼으면서 문벌 귀족의 붕괴를 촉진시켰다. 그러니까 결국 권력을 믿고 까불면 결국 권력 때문에 반대 세력에 의해서 또다시 몰락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자, 그래서 다시 위쪽에 학습지 무신 정권의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김부식 가문 아주 그냥 권력을 독점하면서 이제 이 김씨 가문의 세상이 열린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다른 가문들을 다 평정한 이후에 좀 문제는 뭐냐면 무신들을 좀 무시해요. 무신들을 너무 개무시해. 응? 그러니까 한 예로 김부식 김부식의 손자 김돈중이라는 사람이 그 정중부가 막 정중부라는 무신이 있는데 수염을 되게 멋있게 기른 거예요. 그래서 이 김돈중이라는 이 애가 아주 그냥 싸가지 없게 갑자기 촛불에 불을 끈 다음에 수염에다가 불을 붙이는
그러한 장난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정중부는 갑자기 자기 수염에 불이 붙으니까 얼마나 놀랬겠니. 그러면서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만 보더라도 야, 김씨 가문, 경주 김씨 가문의 이러한 정말 이 양아치 같은 행동이 선을 넘잖아요. 그러니까 무신들은 아니 우리 장군님의 수염에다가 불을 붙여? 이렇게 이제 빡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무신들에 대한 차별 대우 이제 열받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또 커다란 정변이 일어났던 사건이 일어나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보현원 당시 왕이었던 의종의 보현원 행차 때의 상황이에요. 자, 보현원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여기에 의종은 매일같이 문벌 귀족들 데리고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가니까 무신들은 뭐 할까요? 경호 요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행차하는 길에 중간에 잠깐 야 쉬었다 가자. 근데 쉬었다 가는데 심심하니까 야 무신들 너희들 한번 싸워봐. 해서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싸움이라고 해서 그냥 막 싸움이 아니라 오병수바키라는 이제 일종의 당시 격투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자 교과 다시 한번 볼게요. 90페이지 간다. 자, 90페이지 보시면 자,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왕이 보현원으로 행차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중간에 오병수박희, 자, 오병 5명의 병사가 한 팀이 돼가지고 수박이라는 거는 이제 수라는 거 손수자예요. 손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막 때리고 밀어가지고 넘어지면 게임이 지는 거예요. 자, 이거를 시키는데, 할례라는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 당시 대장군 이소웅이 있는데 얘는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5스타예요. 근데 문제 나이가 많죠. 근데 이 계급이 높은 대장군 이소웅이 젊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이등병 20대 초반에 혈기왕성한 이러한 사병과 오병 수바키를 이제 시킨 거예요. 그 당연히 나이 드신 이 대장군이지만 이소웅이 오병수바퀴에서 젊은 병사한테 패하자 이때 이제 가가지고 야 대장군이 말이야 이등병한테 저렇게 구력을 당해 해서 그 자리에서 싸대기를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의 가장 높은 대장군의 싸대기를 어 급이 낮은 문신 할례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싸대기를 막 날리고 막 엄청난 치욕을 안겨준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신하들 손뼉치고 깔깔대고 웃고 이러한 굴욕과 치욕을 보현원에 가다가 무신들이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군이 저렇게 치욕을 겪었다라는 거는 무신 전체에 대한 모욕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현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전부 다 문벌 귀족들 문신들 싸그리 다 죽여버리고 다시 궁궐로 돌아와서 문신은 싹 다 죽이고 어떻게 된 거야? 무신들이 정권을 잡는 이러한 무신 정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무신의 시대가 온 거야. 자, 근데 무신들은 이제 지네들끼리 또 권력 다툼을 해요. 처음엔 정중부라는 사람이 이의방이랑 같이 합세해서 난을 일으켰다가 성공하자 권력을 또 나눠 먹기 하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중부는 이의방을 죽이고 혼자 권력을 차지하려다가 또 경대승이라는 또 젊은 장군한테 또 죽임을 당하고 경대승은 이의민한테 또 죽임을 당하고 결국 이의민은 최충원한테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결국 무신들은 자기가 권력을 잡았다 할지라도 또 다른 무신한테 죽임을 당하고 오래 못 가고 권력을 빼앗겨요. 그래서 이방 정중부 경대승 이임이 계속 권력자가 바뀌다가 자 최충원 때 와가지고는요. 최충원이 자기 아들 최우한테 권력을 이어주고 또 최우는 그 밑에 아들한테 또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4대에 걸쳐서 최 씨는 계속 권력을 이어가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최씨 무신 정권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요때 최충원은 국가의 주요 정책을 그동안 그 전에 무신들은 뭐 중방이라고 해서 자기네들끼리 다른 어떤 권력 기구를 만들었는데 얘가 만든 거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교정 좀 해야겠다. 우리 치아 교정을 한다고 그러죠. 자, 정치를 좀 바꾸는 교정 도감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상대파들, 상대 무신들을 또 감시하고 통제하는 이런 일들을 여기서 한 거예요. 당연히 왕은 어떻게 돼? 왕은 따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신 정권 시대에는 왕은 바보 되는 거예요. 무신들이 말 잘 듣는 왕을 세우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최후도 최충원이 죽고 나서 왕이 됐는데, 권력자가 됐는데 최충원은 정방이라는 거를 만들었네. 정방.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신들끼리 정치를 하니까 너무 무식해. 우리가 생각해도. 그래서 좀 문신들을 좀 등용하기도 해요. 자, 그러나 어쨌든 간에 무신 정권 시대에는 정치를 얘네들 잘 했겠니? 무식한 애들이 정치를 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나라를 위한 것보다는 자신들의 정권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힘이 있으면, 파워가 있으면 때가 국가의 최1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의민 같은 이 사람은 원래 노비 출신이었어요. 그러면 노비가 최고의 1인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나라는 개판이고 천민이 최고 1인자가 되고 막 나라가 뭐 어지럽혀지고 혼란스럽고 이러한 와중에 농민들 너무 힘든 거예요. 게다가 천민들도 야, 나도 천민이지만 천민 출신 중에 무신 제1인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때부터 천민들과 농민들의 봉기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 대표적으로 망이망소 형제인데 자 이러한 망이망소의 천민들도 난을 일으키고 또 전주의 관노비 그 노비들도 또 봉기를 일으키고 또 만적은 아까 그 최충원의 산노비예요. 노비들이 계속 막 난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신 정권 시기에 노비들의 난이 일어나? 당연히 천민들도 무신이 되면 1인자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줬잖아. 그리고 나라가 너무 힘들어. 무식하게 세금을 너무 막 뜯어가. 땅을 막 너무 막 뺏어가. 이러니까 전국적으로 반란이 심각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이와 관련된 자료 교과서 한번 볼게요. 자, 무신 정권 이후의 사회 경제적 변화상 보시면요. 왕이 있지만 무신들이 정치를 지네들이 마음대로 했고 왕은 이렇게 바보가 되는 거예요. 무신들이 여기서 막 하는 거야. 아까 최충원은 교정도감 같은 거에서 이런 정치를 했다고 했고요. 또 하층민들 중에서 최고 권력자 등장해. 특히 이렇게 이의민, 또 김준 다 천민 출신인데 1인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신문제 흔들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한번 봉기 일으켜 볼까 해서 천민들이 막 봉기 일으키는 거예요. 또 이 무신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 땅을 막 빼앗기도 하고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결국 어떤 일이 또 이어졌다? 무신 집권기의 하층민들의 저항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아까 우리가 봤던 뭐 망이망소의 전주 관노비, 만적을 비롯해서 뭐 이연년 형제들, 뭐 김삼이 효심은 농민들이에요. 자, 이런 최강수 농민들, 그러니까 농민, 천민들이 끝도 없이 전국적으로 반란이 일어나는 이러한 사회 혼란이 어느 시대에 일어났다고요? 무신 시대에 일어났다. 무신 시대에. 음? 그래서 이때 최충원의 노비였던 만적은 이런 얘기예요. 무신정변 이래로 천안무리에서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경우가 있지 않았느냐. 장군 재상이 처음부터 종자가 따로 있느냐. 누구나 떼감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이러한 반란을 많이 일으키게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고려시대 문벌사회와 무신 정권의 수립까지 배웠고요.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오케이, 안녕.